자, 정부 규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교재가 250페이지인데 지금 30페이지 거의 다 지금 가고 있죠. 그만큼 스피드하게 가고 있는 거예요. 강의 내용이 주로 이제 개념 내용, 그 다음에 시험 출제 경향이 높은 거,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거, 이런 걸 주로 하고, 그 다음에 4교시 때는 문제 푸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거죠. 뭐 살벌한 얘기지만 소를 키웠다 그러면은 중간 과정을 없애고 곧바로 한우집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식이에요. 우리가 지금 길러가지고 그 즉시 요리를 해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보통 다른 학원에서는 한 6개월 정도, 4, 5개월, 6개월 있어야 문제풀이 들어가죠. 이미 이거 끝난 거예요. 기초과정, 그죠? 기초과정 3개월, 그 다음에 이론과정 뭐 4개월, 문제풀이 해가지고 한 1년 할 거를 2달로 끝내는 겁니다. 2달로. 아시겠죠? 그만큼 자신감 있게 여러분들이 대응해 주시기 바라고, 정부 규제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부가 이제 규제를 하는데, 정부 규제의 의미는 뭐냐면, 진입을 규제한다든지, 그거 줄 그세요. 시장 진입을 제한하는 인허가 제도가 있어요. 요거는 이제 행정법 얘기인데, 인가, 허가, 특허가 이런 게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좀, 상식적으로 알아두세요. 인가가 있고, 그 다음에 특허, 그 다음에 허가. 이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동사무소라든가 아니면은 시청, 그 다음에 아니면 뭡니까? 구청에서 하는 일이 저런 거잖아요. 그죠? 인허가 제도로 하는데 이걸 행정행위라고 그래요. 행정행위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인가, 특허, 허가예요. 인가라는 것은 뭐냐면 보충을 해줘가지고 법률을 보충해가지고 뭡니까? 어떤 서류를 작성해주는 그런 행위, 이거를 인가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학교 설립할 때는 모든 거는 상대방이 작성해 오죠. 마지막 도장 찍는 건 행정청에서 한단 말이에요. 보충해주는 역할, 보충행위를 인가라고 그러고, 특허는 뭡니까? 생성행위를 말해요. 없었던 것을 갑자기 만들어내는 거, 발명허가, 특허 이러죠. 발명특허 이런 것을 특허라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특허와 인가 다르죠. 없던 걸 만들어내는 거, 생성행위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허가는 뭡니까? 해제행위입니다. 해제. 금지했던 걸 해제해 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건축 허가. 건축은 원래 못하게 돼 있어요. 건축 허가라고 그러죠. 건축 특허라고는 않죠? 금지되어 있던 것을 풀어주는 제도가 허가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용어를 좀 알아두시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거를 혼동해서 쓰고 있습니다. 혼동 사용. 아시겠죠? 이러한 규제를 하고 있다. 경제적으로 진입을 규제합니다. 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가격 규제, 요금을 하죠. 요금제도. 예를 들어서 물론 개인이 운영하는 버스 회사도 하겠지만 일률적으로 요금 규제하지 얼마 이상 올리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요금으로 규제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세요. 윌슨의 고객 정치 상황으로 설명한다. 윌슨은 고객 지향적인 어떤 사고방식 갖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윌슨은 행정을 관리라고 봤죠. 관리는 뭡니까? 사행정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이 사람은 관리는 경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경영. 경영이니까 뭡니까? 바로 고객을 생각했죠. 장사한다.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윌슨은 자기가 대통령 돼가지고 그동안 있던 거를 철폐한 거예요. 그래서 멋있는 대통령이 됐던 거죠. 아시겠죠? 자, 사회적 규제, 소비자 보호 규제와 환경 규제가 있다. 소비자 보호법 이런 거 있죠. 여러분들 보면은 뭐 방문 판매법, 소비자 보호법 이런 거 많잖아요. 물건을 딱 뜯어봤더니 저희 집사람도 가끔 가다가 인터넷으로 사는데 갑자기 청바지 10벌이 와요. 보니까 10벌 다 쓸 수가 없죠. 다 허리가 안 맞고 자크가 다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10벌 한 번도 못 입은 경우도 있고, 반팔 여름 돼가지고 반팔 또 자뚜와에 한 20벌 또 산 거예요. 보니까 맞지가 않아요. 모가지가 없어졌어요. 그래갖고 다시 환불하는 거 있죠. 이런 걸 소비자 보호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환경 규제. 요새 환경이 문제죠. 환경 때문에 지금 사람이 죽어가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직 결혼 안 하신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경우 많아요.
송전탑 이렇게 했는데 요 밑에 집이 되게 쌉니다. 예를 들어서 100만 원밖에 안 가요. 얼따 줬다 샀죠. 안 좋죠. 그다음 옆에 막 굴뚝 이만한 게 있어요. 보니까 무슨 뭐 냄새가 엄청 지독한 나이론 공장이 있습니다. 아 여보 집 얻었는데 얼마야? 그냥 살으라고 그러네. 그래 가서 살다 보니까 아침마다 이 막 여기 연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환경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 있죠. 바로 뒤에 약수터도 있고 말이죠. 그죠? 막 공원도 있어요. 산책길도 있다. 최고죠. 물은 제일 좋은 거 먹을 수 있고, 다정하게 같이 손잡고 산책도 할 수 있어요. 애 낳으면은, 유모차 끌고 돌 수도 있고. 그죠? 요즘에는 애도, 새쌍둥이 막 나와요. 그래서, 유전적으로 말이죠. 3명 낳았다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접어야 돼요. 잠 못 자요. 10년 동안. 번갈아서 잠을 안 잡니다. 알겠어요? 자,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 28페이지, 공공선택이론 이렇게 나와 있죠. 거기 사람 이름만 알아두세요. 스티글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부 규제 이론 있고, 역시나, 윌슨이 또 나오죠. 윌슨의 규제 정치론 별표 4개입니다. 요거 한 2번 문제쯤 돼요.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인데, 이 사람 말이죠. 편익과 비용을 나눴습니다. 밑에 표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사람은요, 좁게 집중, 넓게 분산, 이렇게 크게 4가지 예로 들어서, 행정 규제를 나눴다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좁게 집중 보면은 한약 분쟁 같은 경우가 좁게 집중, 편익과 비용을 좁게 집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넓게 분산은 환경 오염 규제를 넓게 분산, 편익은 넓게 분산이죠. 환경 오염, 자, 예를 들어서 환경 오염을 규제했다. 그러면 한 사람한테 규제했죠. 근데 이익 보는 사람은 어때요? 넓죠. 넓게 편익을 봤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근데 시험장에 가서는 그거 공부하면 안 되죠. 시험장에서는 기계적으로 답이 나와야 돼요. 아시겠죠? 시험장에서 1분 고민하면 다음 문제 못 풀어요. 아시겠죠? 자, 요거 중요합니다. 환경 오염 규제는 한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행정청이 말이죠. 이 사람한테 규제를 때렸는데 나머지 이득 보는 사람 많죠? 넓게 편익 알아두세요. 다음으로 편익이 좁게 집중, 그 다음에 비용은 넓게 분산, 직업 면허제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넓게 분산은 독과점 규제인데, 독과점은 뭡니까? 여러 사람이 이익도 보고, 독점을 하면 여러 사람한테 세금을 때리죠? 여러 사람한테 분산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 교재 문제집 갖고 왔어요? 문제집에 몇 번 문제가 나와 있냐면요. 자, 여러분들 29페이지 51번입니다. 기출문제입니다. 29페이지 51번 100% 예상 문제입니다. 이거. 자, 51번 같이 이렇게 문제 나옵니다. 51번 보세요. 나중에 더 설명드리는데 아래 박스 내용은 이렇게 돼 있죠. 윌슨이 규제 정치 유형이다. 올바로 된 것을 골라라 했는데 기억번 잠깐 보세요. 정부 규제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상대적으로 이질적인 다수 집단이 부담하고, 줄거세요. 다수 집단이 부담하고, 자, 다수 집단이 부담하니까 뭡니까? 비용을 다수가 부담한다 이런 얘기죠. 그 편익은 매우 크며 동질적인 소수 집단에 귀속한다. 소수 집단에가 이익이 집단이 귀속되니까 편익이 어때요? 좁게 형성되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수입 규제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입 규제. 자, 정부 규제할 때는 다수한테 규제를 하지만 결국에는 나중에 편익을 보는 사람은 얼마 없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중국 같은 경우 예를 들어 중국인데 중국에서 우리나라한테 인삼을 수입하죠. 그죠? 인삼을 수입하는데 중국 입장에서 인삼 말고 다른 걸 막 규제를 엄청나게 했는데 인삼 말고 다른 식료품에 규제를 하면은 많은 사람이 어때요?
타격을 먹겠죠. 이런 얘기예요. 이런 얘기. 예. 그런데 결국에는 인삼 사먹는 사람 한 사람이 이익 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이익 보는 사람은 소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수입 규제 이렇게 푸시면 되겠고, 두 번째, 정부 규제로 인해서 감지된 비용과 편익 쌍방 모두 불특정 다순이다. 그러니까 모두 다 넓게 분산됐다는 얘기죠. 음란물 규제. 음란물 규제는 음란물 규제를 하는 데가 많죠. 그렇지만 여러 청소년들이 또 이득 보죠. 대중이 또 이득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용과 편익 모두 넓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근데 우리는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요? 요 예를 알고 있어야겠죠. 이 예시가 계속 시험에 출제됩니다. 자, 그렇게 예를 들어주고, 그 다음에 28페이지 50번 보세요. 윌슨 또 나왔죠. 이거 기출문제예요. 윌슨이 강조했다는 건 바로 어떤 사람의 기준을 두겠다는 겁니까? 고객이 중요하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고객 정치. 이게 답입니다. 이 문제가 말이죠. 작년에 나오고 재작년 계속 번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론 알았다고 해가지고 문제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행정학의 특징이 거예요. 다른 거는 국사 같은 경우는 이론 공부하면 그냥 답이 나와요. 관계토항, 자항수학 나오는데 이 행정학은 답이 안 나와요. 왜? 이론이 깊기 때문에. 이론이 엄청나게 논문이기 때문에 이걸 다 파악할 수가 없어요. 결국 뭐다? 문제를 풀음으로써 내 거를 만들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 그래서 이번에 문제풀이 과정을 같이 넣은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들 자신감 있게 이 과정을 마쳤을 때 행정학을 답을 탁 맞출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고객 정치의 대표적인 선두주자 누굽니까? 윌슨인 거예요. 아시겠죠? 쉽죠? 음란물은 비용을 들이는 사람도 많고 편익을 받는 사람도 많죠. 음란물 규제하게 되면은 음란물 사이트 다 한 방씩 먹죠. 그리고 누가 이득을 봐요? 많은 사람이 이득 보죠. 이걸 대중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50번, 51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기본 내용으로 오겠습니다. 지금처럼 여러분들의 의욕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면요, 올해 여러분 뜻한 거 금방 이룰 것 같아요. 다른 과목들 하면은 행정학은 이거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하겠습니다. 그럼 나중에 보시고 그거는 만점을 내가 완벽하게 맞겠다. 그러면은 아무 고시학원 가면은 거기 있어요. 다 모의고사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좀 근데 개인이 만든 거라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문제가 500문제 넘는데 이 문제 소화하기도 힘들 거예요. 아시겠죠? 자, 됐고. 자, 그만큼 윌슨의 규제 정치 이론이 매우 시험에 출제된다. 매번 출제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환경 오염 문제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환경 오염 같은 경우는 규제함으로써 이익 보는 사람 많죠. 한 사람만 타격을 먹었잖아요. 그죠? 한 사람 딱 찍어가지고 너 왜 편을 왜 하느냐. 누가 이득 봤어요? 서울 시민 1000만 명 이득 봤잖아요. 그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편익은 여러 사람, 비용은 뭡니까? 한 사람한테 타격을 준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비용은 좁게 들어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됐고. 자, 29페이지입니다. 지대 축으로 나왔는데 지대가 뭐냐 한번 다시 경제학적으로 설명했는데 줄거세요. 경제학적으로 이렇게 합니다. 생산 요소의 기회비용을 초과해 추가로 지불되는 보수를 말한다. 말 참 잘했죠. 여기서 이제 기회비용이란 말이 나와요. 경제학적 용어인데 예를 들어서 A가 B를 선택했다. B, C, D가 있습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편익이 100만 원, 요거 50만 원이다. 요건 200만 원이에요. 자, A라는 사람이 A를 선택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2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은 A가 B를 선택했죠. 그럼 기회비용이 뭘까요? 150. 요거죠. 그 다음으로 큰 겁니다. 그러니까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게 기회비용이에요. 알겠죠? 즉 선택하지 않은 것 중에서 가장 값어치가 있는 게 기회비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마음속에 좀 남아있는 거 있죠? 이런 거죠.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딱 못 잡은 거 있죠. 그거 내가 잡고 왔어야 되는데 이거예요. 가장 큰 거. D는 기회비용이 아니죠. 이게 더 크니까. 이게 기회비용인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함으로써 마음속에 의월이 게 하나 있을 거예요. 노는 거라든가, 그죠? 아니면 데이트하는 거 있죠. 누구 만나서 오늘 사랑을 고백해서 오늘 사실 결혼까지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는데 이게 바로 기회비용인 거예요.
그걸 저버리고 여기 온 거 아니에요. 그죠? 시험 공부하러 온 거예요. 기회비용은 가장 큰 거. 이런 얘기입니다. 경제학적 용어로 렌트라는 게 있습니다. 생산자에서 기회비용을 초과하여 추가로 지불되는 보수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대축으론 이런 거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 규제의 폐단, 여기서 2번 별표치죠. 포획 이론 나오죠. 캡처 이론 나오죠. 그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죠. 캡처 이론은 뭐냐면, 이거는 말이죠. 스티글러가 강조했던 건데, 왼쪽에 캡처 이론 나와요. 자, 28페이지에 4번을 보세요. 스티글러에 4번 보시면 캡처 현상 발생한다 이렇게 돼 있죠. 캡처 현상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잡는다. 누가? 일반 개인이 정부에 로비를 해가지고 말이죠. 그걸 로비를 해서 정부한테 캐냅니다. 로비 돈을 주고서 정부 어떤 관료들을 잡아내는 현상, 어떤 정책을 이렇게 해가지고 유인하는 현상을 캡처 이론이라고 그래요. 잡는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즉 정부를 설득해가지고 각종 규제를 철폐 좀 해달라 이런 것도 캡처 이론이에요. 로비를 하는 게 하겠죠. 예를 들어서 많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대기업 같은 경우에 철강 회사 같은 경우는 오염물질 많은데 요거 좀 규제 좀 철폐해달라고 로비하겠죠. 이거를 캡처 이론이라고 그래요. 즉 일반 사인이 이건 이익 집단이라고 봐야겠죠. 이 사람들이 즉 행정 공무원이랄지 정책 결정하는 사람을 로비를 해가지고 규제를 철폐한다든지 이러한 것을 캡처다 이렇게 얘기해요. 스티글러가 강조했습니다. 이거를 포획 현상이라고 합니다. 한문으로 쓰면은. 그러면은 관료가 부패할까요? 깨끗할까요? 부패하죠. 2번 줄구세요. 포획 현상 플러스 관료 부패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국의 규제 개혁 계획에서 4가지가 있네요. 줄만 그세요. 행정 규제 기본법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규제 최소한의 원칙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등록 및 표시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자체 심사 제도가 있습니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특히 행정 규제 기본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을 할 때 잘못하게 되면은 규제를 받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됐습니다. 넘기세요. 자, 여기까지가 뭡니까? 시장 실패와 관련된 것이고, 다음으로 제6절에서는 시장만 실패한 것이 아니라 정부도 실패했다고 그랬죠. 정부가 너무 개입하다 보니까 정부가 썩은 거예요. 이런 문제가 바로 정부가 실패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실패하니까 정부가 좀 몸뚱아리가 작아져야겠죠. 작은 정부가 나왔다. 스몰 거버먼트 이론이 나온 겁니다. 자, 왜 그랬냐면은 2번을 줄구세요. 복지국가 위기, 그 다음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스태그플레이션이죠. 자, 인플레이션과 스태그플레이션 차이점 뭐예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가격도 오르는데 경기가 팽창되는 현상이 인플레이션이죠. 우리나라는 가격만 오르고 경기는 침체하고 있어요. 지금 침체죠. 지금 개인 사업했다면 어떻게 돼요? 망하겠죠. 특별하지 않은 이상은 힘들어요. 왜? 경기가 죽었다네요. 왜 죽었다고 그랬죠? 유효 수요가 부족하다.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그랬죠. 주머니 돈이 없어. 왜 돈이 없을까요? 빚도 많고 자식들 키우는데 다 빚으로 가리키고 가만히 이제 은퇴하고 집에 있으니까 난 돈이 없는 거예요. 쓸 돈이 없죠. 지금 우리나라 현 시점 이거예요. 그래서 서울시의 30%가 노후 대책이 안 돼 있다고 그래요. 노후 대책이. 전국적으로 볼 때는 한 60%가 노후 대책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1일 날 조선일보에 나왔던 사진 보셨죠? 80대 노인분이 리어카 끌고 눈 잔뜩 오는데 맞고 그게 일면에 딱 실렸어요. 80 정도 되시면은 진짜 이 관악산이나 아니면 도봉 뭡니까 북한산 가서 윷놀이 하고 있어야죠. 막걸리 한 서너 통 가져가서 그죠? 유시냐 거리냐 이렇게 놀고 있어야 되는데 쉬셔야 하는데 리어카 끌고 피해 휴지를 줍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저희 동네도 엄청 많습니다. 그런 분들. 현실이 그거예요. 왜? 자식들한테 다 투자했더니 남는 게 없더라는 거예요. 연금으로 생활해야 되는데 슬프죠? 여러분들은 그런 점도 직시하고 있어야 됩니다.
남자분들은 그냥 병 걸리면 그냥 체념하죠. 근데 우리 여자분들은 어때요? 수술 받아야죠. 살 때까지 계속 살아야 되니까. 자, 그런 게 있습니다. 자, 정부 실패는 뭐냐? 2번이 중요하다. 복지국가 위기. 너무 퍼주니까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3번 행정국가의 경제적 비효율성이 있습니다. 행정국가로 나가다 보니까 너무 팽창하니까 나가는 돈이 많다는 거예요. 막 돈이 막 줄줄줄 셉니다. 그죠? 예산은 많이 뽑아냈는데 돈이 나가는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다 적자 예산이죠. 이렇게 돼 있고. 자, 밑에 쭉 보시면 에러의 불가능성 원리 필요 없고요. 다시 한번 또 나오죠.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 또 나오는 거예요. 줄 한번 딱. 얼마나 중요하면 두 번 나왔겠어요. 예, 니스카넨은요, 예산을 극대화하는 것이 살 길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래서 니스카넨의 예산 극대화 모형이 중요하다. 밑에 보시면은, 마지막 제출 나와 있죠? 최적 수준보다 2배가 많은 예산을 극대화한다는 겁니다. 2배, 더블로 예산을 극대화하니까 많이 쓰겠죠? 국민들한테 2배의 세금을 더 걷어들입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해요. 아시겠죠? 시험에 나오겠죠? 나옵니다. 이거 파키슨의 법칙 나오겠죠? 그죠? 부하 배정의 법칙, 업무 배정의 법칙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그것 때문에 나온 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팀제다. 이런 얘기, 팀제. 팀제가 나왔다. 지금은 6급 공무원이나 5급 공무원쯤 되면 팀제가 팀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관리를 하는 거예요. 회사처럼. 팀제가 나왔다. 이런 얘기죠. 아시겠죠? 알아두시고. 어떤 사람은 또 뭐 에러의 불가능성 원리도 막 공부하는 사람이 있는데 할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시험 나온 적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냐면 31페이지 보시면은 제일 위에 원인 정치인과 관료의 목적 함수가 아무래도 다르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마지막에 공공재 총비용이 총편익보다 크지 않은 범위에서 공공재의 공립을 늘리려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번 나오죠. 밑에 경제적 비효율성 측면에서 정부집행위원회에서 2번에 보면은 거기 또 나오죠. 예산의 극대화와 그 다음에 파키슨의 법칙이 또 나오죠. 그 둘을 한번 다시 그세요. 매우 중요하니까 또 나온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산출의 수요적 차원은 한번 읽어보시고 정부 산출물의 공급적 차원에서 4번을 보세요. 종결 메커니즘이라는 게 나와요. 용어가 나옵니다. 종결 메커니즘. 종결 메커니즘이 혼자 공부하면 이해를 못해요. 무슨 얘기냐면 어떤 정책이 있다라고 해요. 어떤 정책이 있을 때 성공적으로 끝내야 되는 것이 정당하죠. 이게 맞죠. 근데 성공적으로 끝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은. 성공될지 실패할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성공했다는 겁니다. 그게. 이게 바로 종결 메커니즘인데 지금은 종결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국 프로야구에 오승환 씨가 이제 갔죠. 그죠? 갔는데 이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죠. 종결하는 사람 아니 야구에서. 그런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죠? 애틀랜타로 갔나? 어디로 갔죠? 어디로 갔죠? 하여튼 갔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야구처럼 마지막 피니시하는 사람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성공적으로 끝내야 되는데 지금은 성공할 수가 없는 시대란 말이에요. 뭐든지 그렇죠. 내가 개인 사업했는데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때문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꼭 알아둘 사항은 역시나 정부의 극대화, 그 다음에 예산의 극대화 모형과 종결 메커니즘이 결여되어 있다.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오죠. 종결 메커니즘이 충족됐다. 이렇게 나오면 틀리는 거죠.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정부 실패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이제 여러 가지 나와 있고요. X 효율성 이론, 그 다음에 파레토 초적 이론, 여기 나옵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넘기세요. 또 이제 파키슨의 법칙이 또 한 번 나와 있죠.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업무나 경중 양에 관계없이. 이거 중요합니다. 공무원의 수는
해야 할 업무나 경중의 양과 관계없이가 포인트입니다. 관계없이 증가한다. 여기는 부하 배정의 법칙과 업무 배정의 법칙이 있다는 얘기인데 시험 문제는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업무의 경중이나 양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은행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공무원 시험은 말이죠. 문제 풀이라고 있어요. 풀. 문제은행에 빠져 있어요. 문제가. 출제를 하면은 문제인에 빠져 있는데 이거를 공무원이 담당 공무원이 무작위로 하는데 무작위로 하는데 잘 보세요. 이 사람이 잘 모르죠. 나온 문제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선정위원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약간 바꿀 수가 있어요. 조금. 똑같이 못 내니까. 똑같이 내면 요구도 먹잖아요. 작년 났던 거 또 내요? 말만 바꾸겠죠. 1번 있던 걸 4번, 4번을 1번 그럼 새로운 문제네? 이러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 낸 측에서도 책임질 필요가 없죠.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문제은행에 이 문제가 들어가 있어요. 공무원 수는 해야 할 업무의 경중이나 양의 관계가 있다. 없어요. 다음 중 파키슨의 법칙과 관계가 없는 것을 골라라. 관계가 없이가 답입니다. 알겠죠? 여러분들은 행정학을 영어 공부에 100분의 1만 투자하면 거의 만점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짧잖아요. 그죠? 얇고 그러니까 머리 쓸 일도 없죠. 너무 지금 부드럽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이해했죠. 그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제7절 시민사회와 사회적 자본론 연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용어가 몇 개 나옵니다. 나머지는 볼 필요 없습니다. 뒤까지 많이 남아있는데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줄 긋고 이렇게 해보면은 자신감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짧으니까 자신감이 이론적으로 자신감이 탁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한 500문제 풀면은 당할 사람이 없어요. 봐요. 현재 행정학 문제 중에서는 제일 많아요. 이게 이 책이 제가 만든 문제 합해가지고 시중에 나와 있는 행정학 문제집은 보통 200페이지도 안 되는데 상당히 많이 제가 넣어놨습니다. 문제를 좋은 문제만 최근 기출문제 싹 다 넣어놓고 자 시민사회와 비정부 조직인데 NGO 줄구세요. 별표에 3개입니다. 시험 출제됩니다. NGO는 말이죠. 이 밑에 보면은 NGO라고 나오는데 거기 NGO 이퀄 공익이란 말 나오죠. 그 줄 딱 끄세요. 공익과 사회 규범에 순응하고 NGO의 특징은 자발성을 갖고 그 다음에 신뢰성을 갖는다. 신뢰. 그죠? 트루스라고 그러죠. 여러분들 신뢰성을 갖는다 이런 얘기예요. NGO의 특징은 자발적이다. 비자발적이다. 이렇게 시험 출제될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준공공령이고 회비 및 헌금으로 즉 재원으로 운영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NGO는 뭐의 약자입니까? Non-Governmental Organization이죠. 그죠? 비정부 기구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NGO와 구별되는 개념이 또 있다는 겁니다. 여기 별표 4개를 치세요. 2번 줄구세요. NGO는 비정부 조직입니다. NGO. 근데 NPO라는 게 있어요. 오늘부터 NPO를 좀 암기해 주세요. NPO는 뭡니까? Non-Profit이니까 뭐예요? 이득을 추구하지 않는 그런 기구죠. 한마디로 말해서 비영리 조직을 말합니다. 주로 영국에서 많이 논의됐던 그러한 조직입니다. 비정부 조직은 주로 미국 같은 데고 NPO는 영국입니다. 잘 보세요. NPO는 Non-Profit입니다. Organization입니다. Profit은 이익이죠. 이익을 안 보는 단체, 비영리 단체다. NGO하고 다르죠? 비슷하죠? 자,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필요 없습니다. 자발적 조직, 시민단체. 이거는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것은 NGO와 NPO를 구별하는 거, 요 정도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말이죠. NGO와 NPO를 같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 어떻게 보면 비영리가 비정부 조직 포함할 수 있죠. 이런 개념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33페이지 보시면은 자, NGO 이코로 NPO 이렇게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나와 있죠. 자, 크게 쓴 것만 줄거세요. 제3섹터다. 자, 정부가 있고, 그죠? 정부가 있고, 뭡니까? 시장이 있는데, 이것 말고 새로운 섹터가 있다.
제3섹터는 바로 NGO다라는 얘기입니다. 비정부 기구가 자꾸 나서죠. 이런 얘기입니다. 자, 거기 보면은 제1섹터는 어디입니까? 줄구세요. 정부 영역 줄구세요. 거기 제1섹터는 정부 영역이고 제2섹터는 어디입니까? 시장이라고 그랬죠. 제3섹터는 NGO다 또는 NPO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 NGO의 특징은 말이죠. 비정부적 특성이 있고 비영리를 추구하고 비영리를 추구하다 보니까 이익 배분 금지 원칙이라는 게 있죠. 이익을 추구하지 않기 때문에 배분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공익적 특징이 있죠. 그 다음에 7번 비종교적 특징이 있죠. 비당파적 특징이 있죠. 좋은 건 다 가지고 있죠. 그리고 NGO의 역할은 뭐냐? 결국에는 자발적인 참여 네트워크죠. 그거 줄구세요. 자발적으로 참여한다 이런 얘기예요. 할 거 없죠. 근데 NGO의 문제점이 있어요. 한계. 아무래도 전문성이 부족하죠. 그죠? 전문성이 부족하고 돈이 없어요. 그 다음에 폐쇄적인 의사결정할 수 있고 마지막에 문제가 있어요. 엘리트 중심의 운영이 있습니다. 꼭 NGO의 대표만 나와서 연설하죠. 그 밑에 스태프들은 나오지도 않아요. 꼭 정당 정치와 비슷하다. 그죠? 대표만 나와서 큰 소리 치죠. 나머지 옆에 뭐 스텝이 누가 있는지 전혀 모른다는 겁니다. 엘리트 중심의 운영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대사회적 측면에서는 책임성이 없습니다. 내가 왜 정부기구냐 하면서 책임을 안 지려고 그래요. 자, 모든 게 책임해야 되는데 책임이 안 집니다. 자, 그리고 NGO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신뢰라고 그랬죠. 트러스트라고 그랬죠. 여긴 트러스트로 나오는데 트러스, 진실, 그 다음에 신뢰죠.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을 형성한다. 이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NGO와 NPO를 가장 강조했던 사람이 PUTNAM, 푸트남이라고 합니다. 푸트남. 베트남이 아니에요. 어떤 분은 또 시험 보러 가가지고 베트남이 시험 나왔어요. 그런 사람이 푸트남입니다. 베트남이 아닙니다. 푸트남. 푸트남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또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푸트남은 영어로 돼 있잖아요. 푸트남. 그죠? 남 그러니까 남자인 줄 아는데 물론 남자겠죠.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푸트남은 NGO와 관련된 사람이다. 그 정도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기세요. 자, 그래서 34페이지 보면은 NGO와 관련된 사회적 자본의 노인을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만 알아두세요. 브루디와 그 다음에 푸트남 그리고 후쿠야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후쿠야마. 요 네 사람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콜먼까지요. 브루디와 콜먼, 푸트남, 후쿠야마인데 가장 중요한 사람 푸트남이고 그 다음에 후쿠야마가 사회적 자본에 대해서 한마디씩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사회적 자본의 특징이 뭐냐? 밑에 보시면은 4번 보세요. 신뢰와 그 다음에 사회적 자본의 기능 나와 있죠. 거기 보면 5가지가 있을 겁니다. 한번 쭉 읽어보세요. 좋은 말 다 들어가 있죠? 자, 그렇게 알아두시고. 자, 이제 35페이지. 여기는 뭐 쉬운 내용이기 때문에 빨리 나갔어요. 35페이지부터는요, 조금 생각을 할 게 좀 나옵니다. 35페이지 보시면은 NGO와 일반 모형이 나오는데 대체적 관계가 있고 그 다음에 보완적 관계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NGO는 일반 행정에 대해서 보완적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알겠죠? 보완적이다. 줄구세요. 보완적. 보완적이니까 컴플리멘터리 이렇게 돼 있죠. 제3자 정부 이론, 보조금 이론인데 이것은 뭐냐면 서로 보완성을 가지고 발전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별거 없죠. 그 다음에 2번에 또 사람 이름이 하나 나와요. 이 사람은 NGO 실패 이론이 보완적 관계를 설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NGO가 왜 실패하는가 자원 부분이 실패해서 실패했다 이렇게 본 사람이에요. 그래서 살라몬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살라몬입니다. 살라몬. 사람 이름 나왔죠? 살라몬. 이 사람은 말이죠. 뭘 또 강조했냐면 2번 보세요. NGO 약점이 정부의 강점으로 보완하면 된다 이렇게 봤고 결국에는 양자의 파트너십으로 발전해야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정부와 비정부 기구가 파트너로 가야 된다 이렇게 본 사람이에요. 뭐 문제 나올 게 없겠죠? 자,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제 살라몬의 NGO 실패 이론의 대표적인 것은 뭐냐면 박애적 불충분성, 뭐 박애적 배타주의, 온정주의, 박애적 아마추어리즘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에는 NGO가 아마추어적인 생각으로 접근했다 이런 얘기. 그래서 실패했다는 겁니다. 프로페셔널하지 않고. 자, 우리가 지금 공무원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아마추어식으로 준비하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려요. 아시겠죠? 시간이 10년도 넘게 걸립니다. 어떤 사람은 20년째. 제 친구는 아직도 사법고시 공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림동 가면요, 나와요. 막 뛰어나와요. 슬리퍼 신고. 아주 공부도 잘했던 친구예요. 그 서울대 법대 나와가지고. 서울대 법대 갈 때, 뭡니까? 옛날에 학력고사, 그거 3문제밖에 안 틀렸던 친구예요. 아직도 사법고시 공부하고 있다니까요. 올해 끝나는데. 왜? 방에 가보니까 책이 10,000권은 되는 거예요. 10,000권. 다 줄이고 있어요. 모든 게 다 줄고 있어요. 책 보니까. 헌법도 다 줄고 있고. 무슨 얘기냐? 경제적으로 공부를 안 했다는 거예요. 선생님을 잘 만났어야 돼요. 선생을 잘 만났어야 하는데 혼자 막 한 거예요. 깊게 들어가서. 엄청나게 깊게 들어가요. 막 헌법재판소 판례 나오면 깊게 들어갑니다. 왜 그랬는가. 한 일주일 고민해요. 판사처럼.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거는 나중에 판사 돼서 할 일이고. 그죠? 우리는 경제적으로 시험을 합격을 빨리 해야 되는 게 우리 목표란 말이에요. 꼴찌가 되든 상관없어. 꼴찌로 붙는 사람이 나중에 꼴찌인 줄 아세요? 커트라인 붙는 사람이 꼭 국장까지 가는 거예요. 수석한 사람은 이상하게 예를 들어서 뭐 시청 본청에서 근무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쫄병이잖아요. 죽어나는 거예요. 꼴찌는 어디서 근무합니까? 한직. 교정학 공부하시니까 아시지만 저기 예를 들어서 뭐 군산교도소 이런 데서 근무한다. 사람 찾아오지도 않는 데서. 편하죠? 스트레스 하나도 안 받는 거예요. 수석한 사람은 바로 여기 센터에서 근무하니까 첩첩산중이죠? 죽어나는 거예요. 무조건 인사하다가 목 디스크 와요. 하루에도 1,000명한테 인사해야 돼요. 서울시청 근무하면요. 그 다음 옆에 또 시의원 왜 있어가지고 또 시의장한테 인사해야죠. 의원들 다 인사해야죠. 그죠? 말단이니까. 경찰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꼴찌를 붙는 사람은 저 섬에서 근무하는 거야. 섬에서. 스트레스 안 받고. 농림직도 맞고. 꼴찌 하면은, 저기 농사 짓는데 그런 데 있어요. 그러면 하루 종일 손님이 없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개발하는 거예요. 그랬다가 한 10년 하다가, 직급 올라가면 센터로 슬슬 올라오는 거죠. 거기서 호령을 해야죠. 처음부터 센터로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좋은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꼴찌로만 붙으면 되는 거예요. 수석했다. 상 줄 사람 없어요. 자, 알아두시고. 자, 그걸 목표로 제가 이번 책을 저술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단기간에 한번 결정을 내라고 확 줄여놨어요. 자, 우리가 지금 중간 조직을 공부하는데 거기 보면은요. 제8절 보면 중간 조직과 제3섹터 준공공 부분에서 나와 있죠. 거기 보면은 QUAGO와 그다음에 QUANGO가 있습니다. 이거 굳이 발음하자면 퀘이자이라고 합니다. 퀘이자이. 아시겠죠? 퀘이자이 형태가 있다. 이렇게 보면 제3섹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것이 이제 준정부 조직이고 준비정부 조직 이렇게 나눈 겁니다. 이거를 제3섹터다. 자, 1섹터가 뭐라고 그랬어요? 정부. 2섹터는 시장. 3섹터가 NGO. 됐죠? 개념 정리. 이거 이상 할 필요가 없습니다. 곧바로 문제로 들어가야겠죠? 문제 들어가서 내 거로 만들면 되는 거예요. 현 추세가 그렇다는 겁니다. 자, 넘기세요. 중간 조직이 있고, 뭡니까? 중간 조직에 두 가지가 있다는 거죠. 준정부 조직과, 비정부 조직이 있다는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영어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Non-government organization 해가지고 또 나왔다는 얘기죠. 자, 요 정도 보시고, 제 9절로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실태는 작은 정부론 나와 있는데, 자, 영어로 쓴 거 있죠? 스몰 거버먼트. 줄만 그세요. 스몰 거버먼트. 결국에는 스몰 거버먼트 했으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던 것을 민간한테 팔아야겠죠. 그래서 민관화라고 그러는데 민관화. 시험에는 안 나오고
이 행정학 공부 안 해도 문제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문제 풀 수 없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죠? 윌슨의 그죠? 규제 이론. 이런 거는 문제, 우리가 공부 안 했던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우리가 옛날부터 들었던 거예요. 그런 거는 제가 설명을 안 합니다. 문제 풀면 되니까. 문제 나오지도 않아요, 그런 거는. 자,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정부 실태에 대한 대응책으로 말이죠. 감축 관리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래도 몸집을 줄여야겠죠. 그래서 뭐라냐면 구조조정을 한단 말이에요. 구조조정. 지금 모든 부분이 구조조정이죠. 몸집을 막 줄이려고 하는데 구조조정하다 보면 문제가 발생하는데 실업자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유일하게 구조조정 않는 부분이 이제 공무원인데 그렇지만 준 공무원들은 지금 구조조정 들어갔어요. 무슨 뭐 공사 이런 데 있죠. 이런 데는 슬슬 줄이는 거예요. 그 저희 아는 분도 지금 나오려고 그러는데 뭘 해야 할지 고민해요. 공인중개사 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공인중개사도 한 10년을 거기서 생활해야 되죠. 그죠? 그래야지 인맥이 있지. 내가 딱 차리자마자 부동산 해가지고 오질 않아요. 손님이 잘 안 온단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외국을 능통하든지. 그래가지고 인천 무슨 송도지구 같은데 외국인들이 온단 말이에요. 그 외국인 막 해가지고 하면 저 사람 미국말도 잘한다고 올 수가 있어요. 외국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면은 여기 뭡니까 구로 디지털 같은 데 가면은 조선족들 많잖아요. 중국말도 좀 스스로 해가면서 하면은 된단 말이에요. 이게 중국어도 해놔야 돼요. 준비를 해야겠죠. 자 드디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게 또 나옵니다. 37페이지에 5번을 보세요. 가외성 이론이 나옵니다. 가외성. 요거 좀 설명하겠습니다. 가외성. 제가 지금 수업 시간에 설명하는 거는 우리가 처음 접하는 용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가외성이라는 게 있어요. 가외성. 자, 아시는 분 계세요? 가외성? 가외성 공부하신 분 계세요? 가외성. 가외성입니다. 가외성. 이 뜻이 참 어렵죠? 어렵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런 거는 서브노트다 꼭 써야 돼요. 가외성이 뭘까요? 이거는 사람 말이죠. 사람도 그렇고 행정을 하다 보면은 실수를 하게 돼 있죠. 실수를 한단 말이에요. 실수를 대비해 가지고 다른 대책을 하나 더 세워놓는 것을 가외성이라고 그래요. 알겠죠? 다른 걸 하나 더 해놓는다.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A라는 정책을 했다. 이런 정책을 하는데 요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덤으로 말이죠. B라는 정책을 또 추진합니다. 같이 추진해요. 현 정부가 예를 들어 이거 비슷하죠. 미국하고도 친하지만 그죠? 중국하고도 이렇게 교류하죠. 알 수가 없으니까 미국하고 실패할 경우는 대책이 없죠. 그죠? 중국도 마찬가지죠. 북한하고도 약간의 거래를 하고 우리나라하고도 하죠.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국제사회에서 표를 던질 나라는 결국에는 북한이잖아요. 그죠? 북한이 UN 같은 데 가서 한 표 던진단 말이에요. 남한은 중국 표 안 해주죠. 그죠? 이걸 가외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면은 A 정책과 B 정책이 중첩될 경우도 있죠. 이렇게. 그죠? 이걸 중첩된다. 이런 얘기예요. 중첩. 중첩이 될 가능성도 많다. 중첩되니까 비용이 2배 들어가겠죠.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를 가외성 이론인데 정부 감축 이론이 말이죠. 가외성 이론과 충돌하느냐 안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감축 이론에 의하면 이게 2개니까 하나는 없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거와 충돌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상당히 이론적으로 깊어요. 이걸 논문적으로 아마 누가 썼을 건데 이거를 한마디로 말해서 딱 줄여놓은 게 요겁니다. 가외성과 충돌하지 않는다. 뭐가? 감축 이론이. 즉 구조조정 했다고 그래가지고 가외성 이론과 충돌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런 얘기입니다. 가외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외성은 쉽게 말해서 중첩성이다. 이런 얘기죠. 중첩. 그러니까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서 하나의 정책을 하나 또 내놓는 거예요. 알겠죠? 가외성. 자, 더할 가짜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가외성이라고요. 가외. 더한다. 하나 더 더한다. 더하다 보니까 중첩될 수 있죠. 이런 얘기예요. 자, 이런 거 비슷하죠. 좀 있으면 이제 구정이 들어오는데, 떡국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고, 만두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손님에 대비해서, 떡국을 이제 한 3말 하고, 만두도 한 1000개 만들었어요. 반대. 그러니까 손님이 딱 왔단 말이에요. 나는 저 북에서 온 지 얼마 안 돼서 만두 먹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만두 주고, 나는 길쭉한 게 좋아요. 그럼 떡국.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일종의 가외성이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만두 떡국 준비했다고 이 할머니 혼낼 수 없죠? 안 되잖아요. 이 사람도 정책적으로 한 거니까. 갑자기 만두 찾는 사람이 있어요. 보면은. 그죠? 만두도 뭐 군만두, 찐만두 해가지고, 복잡해요. 보면은. 그것 때문에, 가정사 분란도 일어나요. 예, 둘째 며느리가 막 만두 던지죠. 그럼 큰 며느리가 막 대응하고 싸우죠. 내 만두가 더 커, 막 하면서. 떡국도 왜 이렇게 두껍게 썰었냐 하면서 가정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설이나 추석 때 안 만나는 게 좋아요. 지금 각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각자, 그게 좋고, 진짜 모이게 되면은 트러블이 생길 수밖에 없죠. 생각이 다르니까. 그죠? 자,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뭐다? 가외성이다. 가외성이 시험 출제됩니다. 나머지 시험 나오질 않아요. 자, 그래서 가외성에 대해서 박스에다 설명했죠. 여러 가지 기관의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어 중첩성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중복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쉽게 말해서 실패를 대비해서 몇 가지 정책을 다 놓는 거다. 기관을 세운다. 이런 얘기죠. 가외성은 바로 중첩적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쭉 보다가 일몰법이라는 게 또 나옵니다. sunset law 이렇게 나와 있죠. 이건 뭐냐면 정책이나 조직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적으로 폐기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걸 일몰법이라고 합니다. 일몰법. 우리 행정학에서 이런 용어가 많이 나와요. 때가 되면 저절로 폐기되는 법이 일몰법이에요. 아시겠죠? 일종의 뭡니까? 기간을 두고서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이 법은 있으니까 자동 폐기됩니다. 국회에서 폐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동적으로. 아시겠죠? 자, 알아두시고 넘기세요. 자, 드디어 이제 시험에 나오는 것도 짚어드리겠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영기준 예산제도가 있죠? 그 별표 3개입니다. Zero Based Budgeting 이렇게 나와 있죠? 버제팅은 예산이라는 뜻이고, Zero Base니까 뭡니까? 영기준이다. 이건 뭡니까? 과거에 있던 어떤 예산에 대해서 없던 거로 하고, 알겠죠? 없던 거로 하고, 다시 판단해가지고 객관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예산제도를 영기준 예산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거 좀 설명할 게 있는데, 자, 보세요. 자, 우리가 여기서 논하는 건 뭐냐면, 점증주의라는 게 있어요. 요거와 합리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합리모형. 일종의 영기준은 합리모형과 좀 닮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점증모형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2015년이 있고 2016년이 있다 그러면은 2015년까지 100개 중에서 말이죠. 99가지는 좋은데 한 가지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한 가지가 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점증주의는 요 한 가지만 바꿉니다. 요거 한 가지만 보강을 해가지고, 보강을 해서 완벽하게 합니다. 완전하게. 이걸 점증주의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점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을 보충하는 그런 주의, 이걸 점증주의라고 그래요. 합리주의는 뭡니까? 이게 만약에 하자가 99였죠. 그러면은 여기서 0으로 만들어요. 모든 걸 다 없애버리고, 한꺼번에 한 번에 변혁을 합니다. 한꺼번에 변혁을 한다. 이걸 합리모형이라고 그래요. 완벽하게. 자, 점증주의는 100가지 중에 99가지는 괜찮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점진적으로 보강하면 100이 되는데, 합리주의는 아니다. 완벽하게 다시 만들자 이런 얘기예요. 쉽게 말해서 건물이 있는데, 이거는 뭐냐면 리모델링이라고 볼 수 있어요. 리모델링. 이건 뭡니까?
건축 철거로 볼 수가 있죠. 철거하고서 신축 이런 얘기입니다. 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다시 세우자는 것이 이거고, 이건 뭐예요? 그러지 말고 리모델링 해가지고 뭡니까? 내실을 좀 귀하자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연기주는 뭡니까? 이쪽에 좀 맞는다고 볼 수가 있죠. 없는 거로 하고 다시 시작하자 이런 얘기예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거 줄거세요. 작년도 예산을 완전히 무시하고 모든 사업을 원점에서 시작한다. 그래서 연기준인 것입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면은 뭐 공공 서비스 주체에서 정부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 좀 알아두시면 좋죠. 위탁 집행형, 한국소비자원, 한국연구재단 시험에는 안 나와요. 그다음에 기금관리형, 국민연금공단 이런 거 있죠. 공기업은 한국철도공사, 한국마사회 시험에 나온 적 한 번도 없어요. 어떤 분이 이거 공부하는 분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라고만 알아두시고 지금 중요했던 연기준과 점중모형, 그다음에 합리모형을 이해해야 됩니다. 요걸 이해 못하면 소용없어요. 자, 점중모형 뭐예요? 점차적으로 완벽하게, 그러니까 일부분만 변형하면 되겠죠. 다 바꾸라는 것은 합리모형이고, 뭡니까? 조금씩만 바꿔달라는 것은 일부분만 바꾸는 것은 점중모형이다. 점중주의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래서 이 점중모형은,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거 참 재밌어요.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했다. 이때 또 합리성이 나오는데 이 합리와 다른 개념이에요.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정도 보시고, 자, 39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은, 박스가 밑에,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와 신공공관리주에서 공공서비스가 달라요. 다른데, 두 번째 줄 보세요. 복지국가의 공공서비스는 형평적 배분을 강조했습니다. 반면에 신공공관리주의에서는 효율적 배분과 그 다음에 4번 경쟁력 지원 이런 걸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제 효율적 배분을 강조했다. 이 정도 보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신공공관리주의에서는 시장 개념을 도입했다고 그랬죠. 이 정도. 자, 근데 우리가 이런 강의 이렇게 했는데 문제 풀 수 없다고 그랬죠. 그죠? 문제 절대 못 풀어요. 좀 이따가 이제 문제 풀 텐데 문제 푸는 요령이 또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기시고 40페이지입니다. 여기까지만 설명하고 좀 쉬었다가 문제풀이 들어가겠습니다. 정부 기능의 재분배에서 2번에 스티어링이라는 게 있습니다. STERING. 그 다음에 로링이라는 게 있죠. ROWING. 그죠? 로잉이라고 했죠. 로잉. 영어가 나오죠. 그래서 행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스티어링은 뭐냐면 방향을 잡는 겁니다. 좋다라고 그러죠. 좋다. 방향을 잡는 거. 이걸 방향 잡기라고 그래요. 방향 잡기. 자, 어떤 배가 이렇게 있습니다. 배가 있는데, 노가 이렇게 있습니다. 노가.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향을 잡는 게 좋다라고 그러죠. 요걸 뭐라고 하냐면 노젓기라고 그래요. 노젓기. 로잉이라고 합니다. 로잉. 노젓는다. 쉽게 말해서, 정책을 실행하는 그런, 단계에 있는 사람들을 로잉이라고 그래요. 늦었죠. 근데 누가 명령합니까? 이 조타실에서 이거 방향 잡기라고 그래요. 방향 잡기.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은 방향을 잡고, 그죠?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들은 노를 젓는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런 얘기입니다. 그 정도를 보시고, 그 다음에,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1페이지 넘어가면은 왼쪽은 볼 게 없고요. 민관화 있는데 민관으로 이양돼야지 경제적으로 좋다. 이런 얘기가 써 있고, 그 다음에 바우처 제도라는 게 있죠. 바우처 제도는 수요와 공급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행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본 거예요. 행정이라는 게 있는데, 수요자가 선택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바우처 제도는 특징이 수요자가 선택을 하면, 공급자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머니입니다. 어떤 할머니인데 내가 어디 가서 진료받을 때도 내가 진료기에 선택하는 거예요. 거꾸로. 아시겠죠? 이걸 바우처 제도인데 고상한 말로는 여기 나와 있죠. 정부가 특정 수요자에게 교육, 주택, 의료 따위를
따위의 복지 서비스 구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제도를 바우처 제도인데 바우처 제도의 특징은 바로 수요자 중심이다. 또 수요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거 이걸 바우처 제도라고 그래요. 우리나라가 바우처 제도 잘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주택 같은 거 있죠. 국가에서 이렇게 해주는 게 있습니다. 임대 같은 게 해주는 게 많아요. 봉천동 좀 많습니다. 예, 그렇게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맞춤형 서비스 다른 얘기예요. 맞춤형 서비스. 그 다음에 노인이랄까 장애인 이런 사람한테 바우처 제도를 많이 활용하고 있죠. 그 다음에 구입증서라는 게 있죠. 그래서 바우처 제도의 특징이 구입증서를 활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민영화의 폐단이 있는데 크림 스킴 현상이 있어요. 스키밍인데 뭐냐면 적자 공기업은 매각하지 않고 흑자 공기업만 매각한다 이런 얘기죠. 자, 공기업을 매각할 때 적자를 보는 공기업은 팔질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망하는 거죠. 흑자 보는 것만 시장에 내놓으니까 계속 망하게 돼 있다. 이거를 크림 스킴 현상이다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어떤 맥주를 먹다 보면은 맥주가 아니라 뭡니까? 이렇게 음료수 먹다 보면은 구에 맛있는 거 있죠. 그거만 딱 떠먹는다는 거예요. 요거는 흑자 보는 거고 흑자. 요거는 적자 보는 겁니다. 적자 보는 공기업은 그대로 있죠. 어린아이들 보면은 맛있는 것만 싹 먹죠. 바로 그겁니다. 위에는 맛있는 거 싹 있고 밑에는 물이잖아요. 근데 물은 안 먹고 위에 있는 크림만 살짝 먹는 거. 그렇죠? 애인하고 데이트할 때 애인이 그러죠. 먹을래 그러면 맛있는 거 싹 먹고 남자는 맛없는 거 먹죠. 그거 비슷한 거예요. 크림 현상이라고 그러죠. 크림만 살짝 먹어요. 그것만 싹 걷어 먹고 맛없는 국물은 내가 먹는 거예요. 여기서 크림은 흑자, 맛없는 물은 적자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정도 보면 되겠고 역대리는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2페이지 여기까지 설명하고 문제풀이 좀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신행정국가가 나왔는데 또 영어가 나왔습니다. 포스트 마더니즘이라고 나와 있죠. 포스트 마더니즘의 의미만 알면 되겠습니다. 뭘까요? 포스트 마더니즘은 기존 질서를 파괴하겠다 이런 이론이에요. 자, 우리가 마더니즘 그러면 뭐든지 현대화되면 다 좋은 걸로 알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인간 소외도 발생하고, 그죠? 그죠? 그래서 사람이 외로워진단 말이에요. 기계화되고, 그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가 뭐, 나이가 먹으면 결혼해서 애 낳고 살아야 했다, 뭐, 그죠? 이런 거 있잖아. 옛날부터. 혼자 사는 사람도 많잖아요. 즐기면서. 이게 바로 포스트 마더니즘이에요. 알겠죠? 기존 질서를 파괴하겠다는 거. 이게 포스트 마더니즘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정도 보시면 되겠고, 그래서 이제 기존의 행정국가에서 신행정국가로 바뀌었다 해서, 거기 나와 있죠. 네오가 이제,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뉴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얼스메티브 스테이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신행정국가로 바뀌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신행정국가와, 특징이 또 밑에 나와 있죠. 국가 역할, 적국국가, 규제국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이론 강의하고 40페이지도 넘게 나갔는데 한 5분의 1쯤 거의 된 거예요. 한 6분의 1쯤 나갔는데 어때요? 부담이 많이 갔나요? 별로 안 갔죠? 이렇게 가볍게 접근하는 게 행정학인데 여기까지만 하면은 문제 못 풀어요. 그래서 좀 쉬었다가 문제를 또 다이나믹하게 풀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문제도 한 문제, 두 문제 풀면 안 돼요. 한 번에 100문제. 보통 그렇게 풀어야 돼요. 좀 다이나믹하게 나가야 머리에 남습니다. 영어 단어도 오늘은 뭐 100개만 해요. 그렇게 하지 말고 300개. 오전에 뭐 100개, 오후에 100개, 저녁 때 100개. 그러면 다음날 30개 남아요. 그런 식으로 반복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좀 쉬었다가 문제풀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와요.